저물었지만 약간의 잿빛이 허공에 남아 있었다. 그 빛을 눈이 반사해 아직 사물을 식별할 수 있었다. 마을의 유일한 전방에는 불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 아래쪽에서 취침등 같은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혹시 몰라 미닫이 문을 밀어보았으나 잠겨 있었다.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다. 살림집에 딸린 가게가 아닌 것 같았다. 남은 빛에 의지해 방향을 잡고 나는 걷기 시작했다. 큰 길을 벗어나 눈 덮인 밭담들을 통과했다. 캄캄한 비닐하우스들을 지나 침엽수들 사이로 난 길을 접어들었다. 작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만큼의 폭을 지닌 그 길부터는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었다. 눈 속으로 발을 밀어 넣었다가 빼내며 걸어야 해서 속력을 내기 어려웠다. 운동화 양말이 금세 젖었다. 발목과 정강이로 눈이 파고 들어왔다. 지표가 될 건물이 없고 나무들이 점점 깊은 어둠에 잠기는 데다 눈에 덮여 수종을 알아볼 수 없어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오르막과 내리막의 감각, 좁아지거나 넓어졌던 길의 기억뿐이었다. 다행인 것은 숲 사이로 걷는 동안 바람이 잠잠해진 거였다. 쉴 새 없이 얼굴로 몰아쳐 눈도 제대로 뜨기 어렵던 눈보라가 차츰 순해지는가 싶더니 거의 고요해졌다. 내가 눈 속에 걸음을 내디디고 다리를 빼내는 소리만이 저녁의 정적을 부스러뜨리며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혼자라는 게 두려웠지만 그 순간 무엇인가 나타난다면 더 무서운 일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게 삼찜등이든 사람이든. 사람들의 키와 윤곽으로 미루어 삼나무 숲을 지나고 있는 듯 했다. 지난해 가을 목작업을 하는 인선을 두고 정류장까지 산책 나왔다 돌아가는 길이면 키 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천이 스치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내가 느끼기에 이 섬의 바람은 마치 배음처럼 언제나 깔려있는 무엇이었다. 거세게 몰아치든 온화하게 나무를 쓸고 가든 드물게 침묵할 때조차 그것의 존재가 느껴졌다. 특히 침엽수들과 아열대 화렵수들이 섞여 자라는 구간에서는 수종에 따라 다른 속도와 리듬으로 가지와 잎사귀들 사이를 통과하며 형용 못할 화음을 만들었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동백 잎사귀들이 매 순간 각도를 바꾸며 햇빛을 되쏘았다. 삼나무 줄기를 타고 까마득한 높이까지 감겨 올라간 단풍마 덩굴이 그네줄처럼 흔들렸다.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동박새들이 신호를 주고받아 번갈아 울었다. 시시각각 더 무서운 어둠에 잠기는 눈길에서 나는 그 바람을 생각하고 있었다. 정적의 뒷면에 먹자국처럼 배어있는 언제든 형상을 이루며 선명해질 수 있는 그림자 같은 그걸 걸음마다 느꼈다. 방명 속에 한방눈은 쉼없이 떨어져 내렸고 마침내 갈래길이 나왔을 때에는 정말 어두워져 있었다. 정확히 보기 위해 휴대폰의 랜턴을 켜자 눈 덮인 나무들이 섬뜩할 만큼 하얀 빛을 내쏘았다. 하염없이 내리는 눈 사이로 어둠에 잠긴 세 갈래길이 뻗어 있었다. 뒤를 돌아보자. 내 깊은 발자국들이 눈 위로 찍힌 매갈래길이 정적에 잠겨 있었다. 새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안에 물을 줘야 살릴 수 있다고 인선은 말했다. 그런데 새들에게 오늘은 언제까진가? 무슨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잠들어 애들은. 지난해 가을 저녁 1시간 남짓 새들을 풀어놓고 자유비행을 시킨 뒤 차례로 새장에 들이며 인선은 나에게 말했다. 검은 암막천을 덮어주기 전에 잠시 새들의 눈을 들여다봤다. 이렇게 동그랗게 눈을 뜨고 오는데 빛이 없으면 즉시 잠들어 버려. 무슨 전극에 연결된 것처럼. 한밤에라도 이걸 걷어주기만 하면 바로 깨어서 울고 말을 해. 패딩 코트 밖으로 나온 종아리와 발이 더 이상 시리지 않다. 털장갑 낀 손을 뻗어 무감각한 발목을 만져본다. 두 무릎을 더 몸 쪽으로 끌어당긴다. 공처럼 말린 몸 전체를 외투가 감싸도록. 바람이 가슴과 배로 들어오지 않도록 더 단단히 몸을 말아본다. 그러나 발까지 외투로 감싸는 건 불가능하다. 감각이 없을수록 발가락을 움직여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이미 동상이 진행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인선이 삼면화라고 이름 붙였던 영화들 중 두 번째 단편의 주인공이었던 16살에 닷새 동안 혼자 만주볼판을 가로질러 독립군 캠프로 복귀했다던 노인은 그 여정에서 동상을 입어 발가락 4개를 잃었다고 했다. 하늘은 푸른데 강풍이 불어 벌판에 눈가루가 눈보라처럼 날리던 이마에 작은 카메라를 고정시킨 인선이 그 속을 걸으며 찍은 장면 뒤에 인터뷰가 들어왔다.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눈 속에서 살아남으신 건지. 치매에 걸린 노인 대신 인터뷰를 승낙한 맏딸의 목소리가 바람소리와 눈 밟는 소리 위로 겹쳐졌다. 눈 속이 더 포근했다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구덩이를 눈 속에 파고 그 안에서 아침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잠이 들면 얼어 죽을 거라고 몸을 꼬집으며 버텼다고. 곁에서 오가는 대화를 이해하는지 알 수 없는 노인의 시선을 카메라가 비췄다. 자기 단추가 달린 미색 카디건을 거친 그는 휠체어에 앉아 물끄러미 창밖의 햇빛을 보고 있었다. 평양에서 방직 공장에 다니셨는데 따르던 야학 선생들이 독립군에 들어간 걸 뒤늦게 알고 따라 나서셨대요. 순둥이가 어떡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어린 제자를 본 선생님이 놀라 물으시더래요. 어머니는 아마 그 선생님들 중 한 분을 사모하거나 동경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을 따라 운송조에 끼어서 무기와 탄약을 몰래 나르는 일을 했대요. 보따리에 숨겨서 기차로도 나르고 곡물자루에 실어 트럭으로도 날랐대요. 하루는 4명의 조원과 함께 강가 숙소에 묵었는데 무슨 첩보가 있었던지 일본군이 들이닥쳤대요. 한 칸씩 방문을 열고 수색기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가장 안쪽 방에 묵던 조원들과 함께 창문으로 빠져나왔대요. 다 함께 달리다 칠흑 같은 강에 뛰어들었는데 물속으로 쏟아진 총알이 당신만을 피해간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시곤 했어요. 강을 헤엄쳐 건너고 보니 이쪽 기슭엔 자신뿐이었다는 거예요. 혼자만 산 이유를 알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 불꽃 같은 게 활활 가슴에 일어서 얼어 죽지 않은 것 같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때 젖은 신발이 끝까지 마르지 않아 발가락 4개가 떨어져 나갔는데 나중에야 그걸 알았지만 아깝지도 슬프지도 않더래요. 발을 제외한 몸 전체를 패딩 코트 안에 밀어넣고 후드 속 깊이 머리와 뺨까지 감췄지만 콧날 오른편과 눈꺼풀로 떨어지는 눈만은 막을 수 없다.
손을 들어 닦아내면 공처럼 말아놓은 몸이 풀릴 거라서, 무엇보다 그렇게 웅크려 만든 온기가 흩어질 거라서 눈이 쌓이는 대로 내버려 둔다. 쉴 새 없이 부딪히는 턱이 빠질 듯 얼얼해 눈 덮인 소매의 빳빳한 겉면을 일새에 물고 버티다 퍼뜩 생각한다. 물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순환하지 않나. 그렇다면 인선이 맞으며 자란 눈송이가 지금 내 얼굴에 떨어지는 눈송이가 아니란 법이 없다. 인선의 어머니가 보았다던 학교 운동장의 사람들이 이어 떠올라 나는 무릎을 안고 있던 팔을 푼다. 무딘 콧날과 눈꺼풀에 쌓인 눈을 닦아낸다. 그들의 얼굴에 쌓였던 눈과 지금 내 손에 묻은 눈이 같으란 것이 아니란 법이 없다. 무엇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나? 가슴에 활활 일어나는 불이 없다면, 기꺼이 돌아가 껴안을 리가 없다면, 국수 줄까? 인선이 묻자 그녀의 어깨에 앉아있던 새가 또렷하게 대답했던 걸 기억한다. 그래. 인선은 냉장고로 걸어가 소면 봉지를 문 안쪽에서 꺼냈다. 탁자 위에 있던 아마가 푸드덕 날아와 인선의 남은 어깨에 앉았다. 인선은 마른 국수 한 가닥을 뽑아 반으로 분지르고는 두 마리 새에게 동시에 먹였다. 톡톡 국숟가락을 분질러 먹는 녀석들과 공평하게 번갈아 눈을 맞췄다. 네가 줘볼래? 인선이 내민 국수 봉지를 얼결에 내가 받아들자 새들이 내 어깨로 옮겨왔다. 인선이 했던 것처럼 국수 한 가닥을 분질러 두 새에게 동시에 내밀고는 어느 쪽에 먼저 눈을 맞춰야 할지 몰라 나는 당황했다. 새들이 부리로 국숟가락을 부러뜨릴 때마다 샤프 펜슬 심이 부러지는 것 같은 가냘픈 충격이 내 손끝을 두드렸다. 모른다. 새들이 어떻게 잠들고 죽는지, 남은 빛이 사라질 때 목숨도 함께 끊어지는지, 전류 같은 생명이 새벽까지 남아 흐르기도 하는지. 밝아지려면 얼마나 남았을까? 견딜 수 없이 몸을 떨게 하던 한기가 차츰 누그러지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고 있을 리 없는데 따스한 공기의 덩어리가 외투를 감싸는 듯 잠이 밀려온다. 눈꺼풀에 떨어지는 눈송이의 감각이 어느 사이 무디어져 있다. 거의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다. 깜빡 잠들어 무릎을 놓칠 때마다 손깍지를 새로 낀다.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지는 감각을 느낄 수 없다. 가는 붓끝 같은 감촉도 눈시울을 적시는 물기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파문처럼 환하게 몸 전체로 번지는 온기 속에서 꿈꾸듯 다시 생각한다. 물뿐 아니라 바람과 해류도 순환하지 않나. 이 섬뿐 아니라 오래전 먼 곳에서 내렸던 눈송이들도 저 구름 속에서 다시 응결할 수 있지 않나. 5살의 내가 K시에서 첫눈을 향해 손을 내밀고 30살의 내가 서울의 천변을 자전거로 달리며 소낙비에 젖었을 때 70년 전 이 섬의 학교 운동장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의 얼굴이 눈에 덮여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암탉과 병아리들이 날개를 퍼덕이는 닭장에 흙탕물이 무섭게 차오르고 반들거리는 황동 펌프에 빗줄기가 튕겨져 나왔을 때 그 물방울들과 부스러지는 결정들과 피어린 살얼음이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법이, 지금 내 몸에 떨어지는 눈이 그것들이 아니란 법이 없다. 3만 명이었어요. 햇빛이 드는 회벽에 기대어 인선은 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다.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 대신
한쪽 어깨와 무릎을 포착해 대부분의 화면은 흰 회벽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 벽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웃자란 풀들이 인선의 아사면 셔츠를 스치며 흔들렸다. 대만에서도 3만 명, 오키나와에서는 12만 명이 살해되었는데요. 인선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다. 그 숫자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모두 고립된 섬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해벽에 일렁이는 빛이 확대되어 화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포착하지 않는 발광하는 평면이 되었다. 따스한 빛에 말려들듯 수면 속으로 빠져들 때마다 눈꺼풀을 밀어 올린다. 눈이 떠지지 않는 게 졸음 때문인지 눈썹과 눈시울에 끼인 살얼음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홍곤해지는 의식 속에 얼굴들이 떠오른다. 알지 못하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먼 육지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황홀하게 선명하다. 생생한 기억들이 동시에 재생된다. 순서도 맥락도 없다. 한꺼번에 무대로 쏟아져 나와 저마다 다른 동작을 하는 수많은 무용수들 같다. 몸을 펼친 채 단박에 얼어붙은 순간들이 결정처럼 빛난다. 모르겠다. 이것이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일인지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아무것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정교한 형상을 펼친 눈송이들 같은 수백 수천의 순간들이 동시에 반짝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모든 고통과 기쁨, 사무치는 슬픔과 사랑이 서로에게 섞이지 않은 채 고스란히 동시에 거대한 성운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빛나고 있다. 잠들고 싶다. 이 황홀 속에서 잠들고 싶다. 정말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새가 있어. 손끝을 건드리는 감각이 있다. 가느다란 맥박처럼 두드리는 게 있다. 끊어질 듯 말 듯 손가락 끝으로 흘러드는 전류가 있다. 언제부터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을까? 더 이상 몸이 공처럼 말려 있지 않다. 손깍지는 이미 풀렸다. 둔한 손을 들어 올려 눈시울의 얼음을 닦아낸다. 숲을 흔드는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린다. 저 소리 때문에 깨어난 건가? 눈꺼풀을 밀어 올린 순간 나는 놀란다. 희미한 빛이 있다. 가까스로 어둠과 구별될 만큼의 암청색 빛이 내 얼굴 옆으로 쌓인 눈더미에 어려 있다. 벌써 동이 튼 건가? 아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꿈이 아니다. 의식이 돌아오길 기다린 듯 무시무시한 추위가 덮쳐온다. 격렬히 떨려오는 몸을 반드시 눕히고 나는 허공을 올려다본다. 믿을 수 없다. 어둠이 더 이상 칠흑 같지 않다. 눈도 더는 내리지 않는다. 지금 흩날리고 있는 건 이미 내려 쌓였던 눈이다. 그 눈가루들을 볼 수 있는 건 달빛 때문이다. 바람이 눈구름을 흩어버린 거다. 창백한 반달이 숲 위에 떠 있다. 거대한 검은 구름들이 강풍을 타고 전진하고 있다. 숲 사이로 거대한 흰뱀처럼 뻗어 올라간 건천에서 파르스름한 빛이 배어 나오고 있다.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깊게 허리를 구부린 채 나는 한 걸음씩 디뎌 간다. 맹렬히 전진하는 먹구름 사이로 달이 나타났다, 사라지길 반복한다. 그 해쓱한 빛을 받은 모든 나무의 우듬지들이
마치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듯 암청색의 빛을 발하며 일렁이고 있다. 그러나 우둠지 아래 숲속은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는 어둠이다. 아득한 동굴처럼 입을 벌린 그 암흑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모른다. 수천 그루 나무들의 어두운 밑동뿐일까? 소리내지 않는 새들과 노릇대뿐일까? 마침내 갈래길이 눈에 들어온다. 내 몸이 빠졌던 자리도 미끄러져 내려간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그 사이 내린 눈이 모든 걸 덮은 거다. 네 발 짐승처럼 두 손으로 웅덩이를 짚으며 나는 갈래길로 올라선다. 유난히 깊게 파여있던 그 웅덩이가 어디였는지 알 수 없다. 샅샅이 더듬는다면 방전된 휴대폰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없다. 언제 다시 날씨가 바뀔지 모른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는다. 왕경사로 잠시 내려가다가 평평해지는 길을 따라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이 반사하는 달빛에 의지해 나는 걷는다. 지척에서 흔들리는 숲의 소리, 무릎까지 쌓인 눈에 내 두 다리가 움푹 빠지는 소리,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가쁜 숨소리가 뒤섞인다. 가느다란 맥박 같은 감각이 손가락 끝에서 차츰 또렷해진다. 잊고 있던 손바닥에 남았던 감각도 새로 피가 통하듯 생생해진다. 내 어깨에 앉은 아마의 흰 목덜미를 무심코 쓸어 보았을 때 새는 더 깊이 목을 수그리곤 기다리듯 가만히 있었다. 더 만져달라는 거야. 인선의 말대로 나는 그 따뜻한 목덜미를 다시 쓸어내렸다. 마치 인사하듯 새가 더 깊이 목을 수그리자 인선은 웃었다. 더 계속 쓰다듬어 달라는 거야. 한 번 더 갈림길이 나온다. 나무들 사이로 난 희끗하고 좁은 길로 발을 들인 순간 덤불이 얼굴을 핥힌다. 살이 얼어서인지 거의 아프지 않지만 눈을 찔릴 뻔했다. 다시 길을 잘못 든 건가? 여기서부턴 길이 아니라 덤불숲인가? 장갑 낀 손으로 나는 눈을 닦아낸다. 이상하게 어른거리는 빛이 느껴져서다.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다시 문지르자 흥건한 피가 눈 아래서 묻어난다. 그러나 피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잘못 본 것도 아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덤불들이 눈가루를 흩뿌리는 사이로 어렴풋이 밝은 부분이 있다. 나는 밝은 부분이 있다. 한 손으로 덤불을 헤치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간다. 저 너머에 뭔가 있다. 빛을 발하는 무엇인가가. 덤불숲을 가로질러 나가자 길게 휘어진 검푸른 눈길이 이어진다. 숲을 끼고 도는 그 길은 점점 밝아져 모퉁이 끝에 이르러서는 선명한 은빛을 발하고 있다. 나는 필사적으로 속력을 낸다. 허벅지까지 쌓인 눈을 가르며 숨차게 나아간다.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다시 눈 언저리를 닦는다. 눈을 바로 뜨고 멀리 있는 불빛을 본다. 인선의 목공방이다. 철문이 활짝 열려 마치 빛의 섬 같은 그곳에서 불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누가 저기 먼저 와 있나? 몸서리치며 생각을 한 다음 순간 깨닫는다. 그날 이후 아무도 오지 않은 거다. 공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 대답이 없는 게 이상해서 들어와 보니 내가 기절해 있었대. 피 흘리는 환자를 급히 트럭 짐칸에 실으며
아무도 불을 끄지 않은 거다. 문을 닫을 겨를 조차 없었던 거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활짝 열린 문 안으로 바람이 몰아쳐 들어가고 있다. 눈부신 빛을 내쏘는 눈가루들이 함께 공방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6. 나무. 공방에 들어선 순간 눈에 들어온 건 내 벽의 사면에 기대서 있는 30그루 남짓한 통나무들이다. 등신대가 아니다. 대체로 2미터의 키를 훌쩍 넘겨 내 몸집과 비슷한 몇몇 나무들은 비례상 12살 전후의 아이들처럼 보인다. 바닥에도 몸을 겹쳐 누워있는 통나무들 사이로 나는 걸어 들어간다. 들이친 눈이 시멘트 바닥에 얇게 쌓여 있다. 사방에 튄 핏자국이 그 아래로 비쳐 보인다. 인선이 쓰러져 있었을 작업대 주변에 흥건한 핏물이 얼어붙은 자리에도 눈이 덮였다. 잘리다만 통나무와 코드가 뽑힌 전동 그라인더, 헤드폰처럼 생긴 방음기, 크고 작은 나무 조각이 먹피에 얼룩진 채 작업대 위에 흩어져 있다. 미송과 삼나무와 호두나무 원목이 언제나 질서 있게 적재되어 있던 곳이다. 작업대 주변 바닥엔 깨끗한 톱밥들이 카스텔라 가루처럼 깔려 있었고 수십 종의 목공구들은 벽과 선반의 제자리에 가지런히 걸리거나 놓여 있었다. 작업 공간을 청결히 유지하는 일을 인선은 중요하게 여겼다.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면 에어 컴프레서에 연결된 에어건으로 머리칼 속에 톱밥을 꼼꼼히 날렸고 공방 앞문을 열어놓고 대형 서큘레이터를 틀어 작업장의 먼지를 숲으로 내보냈다. 나무 조각들은 빗자루로 쓸어 마대에 담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무거운 톱밥들은 집진기로 뽑아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인선은 서두르지 않았다. 습도가 높은 날이면 수종마다 다른 나무 냄새가 진하게 섞이며 공간을 채우는데 그걸 신호 삼아 주전자 가득 물을 끓여 자주 차를 마신다고 했다. 평소보다 나무가 무거워지고 조직이 촘촘해지기 때문에 작업 속도를 늦춰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렇게 완급을 조절해가며 인선은 거의 모든 일을 혼자 감당했다. 서랍장처럼 큰 가구를 7번씩 뒤집어 말려가며 오이를 먹이는 작업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요령대로 하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규모의 작업은 혼자 감당하기 버거웠을 것 같다. 내가 꿈에서 본 검은 나무들은 등신대의 크기였다고 인선에게 말했었다. 그런데 왜 비례를 키운 걸까? 입구로 돌아가 나는 문을 닫는다. 바람에 다시 열리지 않도록 자물쇠까지 걸어 잠근다. 인선의 피가 튀어 있지도 통나무가 가로 누워 있지도 않은 곳을 골라 밟으며 나는 작업장을 가로지른다. 앞마당으로 통하는 뒷문에 다다라 그 곁에 세워진 나무들 몇이 검게 칠해져 있는 것을 본다. 어떤 느낌이 되는지 보려고 미리 안료를 입혀본 모양이다. 조금씩 다른 농도로 칠해진 그 검은 나무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나는 느낀다. 먹을 칠하는 일은 깊은 잠을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오히려 악몽을 견디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 칠하지 않은 생나무들은
표정도 진동도 없는 정적에 잠겨 있는데 이 검은 나무들만이 전율을 누르고 있는 것 같다. 어째서인지 눈을 뗄 수 없는 그 나무들 앞에 나는 잠시 주저하며 서 있다. 그러나 지체하면 안 된다. 문고리를 비틀고 뒷문을 밀어보지만 열리지 않는다. 당기는 문인가 싶어 반대로 힘을 줘본다. 여전히 꼼짝하지 않는다. 문에 몸을 붙이고 체중을 실어 밀어본다. 위쪽으로 틈이 벌어지는 걸 보며 아래쪽에 더 힘껏 몸무게를 싣는다. 눈의 압력을 밀어낸 문이 한 뼘 열렸을 때 멈춘다. 문 밖으로 팔을 뻗어 눈을 걷어낸다. 옆걸음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간격을 더 벌린다. 안채로 가는 길을 밝히려면 문을 닫아선 안 된다. 허벅지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몇 걸음 나아가다 나는 소스라치며 멈춰선다. 마당 가운데에 길고 검은 팔들을 흔드는 형상 때문이다. 그게 나무라는 걸 곧 깨닫고도 서늘한 충격이 남는다. 지난해 가을에도 나를 놀라게 했던 버들처럼 가지가 늘어지는 작은 수종의 종려나무다. 사람인 줄 알았잖아. 안채 마루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나무를 향해 내가 불평했을 때 인선은 웃었다. 새벽엔 더 그래. 알면서도 놀란다니까. 이 시간에 누가 왔지? 하고. 새벽빛 대신 저녁 땅거미가 내릴 때였다. 방명을 감싸며 부는 부드러운 바람 속에 사람보다 조금 큰 체구의 저 나무는 넓은 소매를 앞뒤로 저으며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것 같았다. 이제 강한 바람을 타고 그 소매들이 더 세차게 펄럭이고 있다. 금방이라도 눈 속에서 몸을 일으켜 다가올 것 같은 나무에게서 나는 고개를 돌린다. 무릎으로 눈을 밀며 캄캄한 안채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어둠 속에서라면 아마는 잠들었을 거다. 내가 불을 켜야 삐 울며 깨어날 거다. 인선이 아침마다 암막천을 벗길 때 그랬던 것처럼 앵무새가 원래 이렇게 우느냐고 내가 묻자 인선은 대답했다. 글쎄, 처음부터 이렇게 울었어. 동박새 같은 소린데 내가 말하자 인선은 웃음을 터뜨렸다. 모르지. 밖에서 오는 새한테서 배웠는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까마귀를 따라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이니. 잠기지 않은 현관 안으로 나는 들어선다. 닫힌 중문 앞에서 털장갑을 벗어 패딩 코트 호주머니에 넣는다. 감각이 사라진 발에서 젖은 운동화를 벗겨낸다. 미닫이 중문을 열고 마루에 올라서자마자 캄캄한 벽을 손끝으로 훑는다. 마침내 만져진 전기 스위치를 올린다. 석가래와 나무 창호들의 틈으로 가느다란 비명 같은 바람소리가 쉴 새 없이 파고들어 실내의 정적이 오히려 또렷하게 느껴진다. 어두운 마당을 향한 넓은 창이 거울처럼 내 전신을 반사하고 있다. 패딩 코트에 후드를 벗자 피투성이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가 드러난다. 마루 뒤쪽으로 난 창 앞에 인선이 삼나무로 짠 탁자가 있다. 세 장은 그 위에 놓여 있다. 탁자 옆면에 철물 고리들이 달려 있고 검은 안막천과 청소 도구들이 나란히 걸려 있다. 철망 안에는 대나무를 깎고 사포질에 만든 고정 횃대와 그네 횃대 두쌍이 새들 사이에 서열이 생기지 않도록
같은 높이로 설치돼 있다. 무시무시한 갱흥 같은 실내의 정적을 가르며 나는 그 텅 빈 횃대를 향해 다가간다. 세장 안에 물그릇이 비어 있다. 인선이 건과일을 담아두던 나무 그릇도 펠릿을 부어주던 사각형의 실리콘 통도 비었다. 알곡을 쪼아먹다 생긴 수십 개의 쭉정이들이 둥근 사기 접시에 흩어져 있다. 아마가 그 옆에 있다. 아마. 갈라진 내 목소리가 정적 속에 울린다. 내가 살리러 왔어. 굳은 집게 손가락으로 나는 세장문에 자물쇠를 들어올린다. 아마의 머리를 향해 손을 뻗는다. 움직여봐. 내가 구하러 왔어. 부드러운 것이 손끝에 닿는다. 더 이상 따스하지 않은 것이, 죽은 것이. 아무것도 소리내지 않는다. 내 숨소리, 떨리는 패팅코트 소매가 철망에 스치는 소리뿐이다. 뒷걸음질을 쳐 나는 부엌으로 간다. 싱크대 문을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열어본다. 뒷발꿈치를 들고 맨 밑 선반에서 알루미늄 비스킷통을 꺼낸다. 원래 들어 있었을 과자 대신 담긴 티백들을 선반에 놓는다. 빈 통을 들고 인선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불을 켜자 싱글 매트리스와 석자짜리 옷장, 5단 서랍장, 흰 천으로 편집용 모니터를 덮어둔 책상, 미송으로 짠 책장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문 옆에 세워진 철제 책장의 맨 윗칸에는 색색의 플래그가 붙은 자료집이 꽂혀 있고 아래쪽 4개의 선반에는 크고 작은 종이 상자 수십 개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다. 상자들의 전면에 붙은 포스터잇에 인선이 유성펜으로 적어놓은 날짜와 표제어들을 나는 지나쳐 들어간다. 옷장 문을 열자 낯익은 겨울옷 대여섯 벌이 단출이 걸려 있을 뿐 카메라를 비롯한 촬영 장비들이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옷장 문을 닫고 곁에 놓인 서랍장을 윗칸부터 열어본다. 첫 번째 서랍에는 속옷과 양말이, 두 번째 서랍에는 여름과 봄, 가을 옷들이 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자 스카프와 손수건이 정리된 바구니가 있다. 흰 바탕에 작은 제비꽃이 귀퉁이에 수놓인 거의 쓰지 않아 새것 같은 손수건을 꺼낸다. 세장 앞으로 돌아와 선다. 방금까지 따뜻한 피가 돌았던 듯 생생한 정막에 쌓인 조그만 몸을 들여다보는 동안 그 끊어진 생명이 내 가슴을 부리로 찔러 열고 들여오려 한다고 느낀다. 심장 안쪽까지 파고 들어와 그게 고동치는 한 곳에서 살아가려 한다. 손수건으로 새를 감싸 들어올리자 서늘하고 가벼운 몸의 전부가 얇은 천 아래로 느껴진다. 반쯤 펼쳐진 날개 쪽지들을 모으고 손수건을 한 번 더 감아 비스킷통 가운데 내려놓는다. 잘 여며도 위쪽이 벌어지며 얼굴이 드러난다. 통을 세 장 곁에 두고 다시 인선의 방으로 간다. 서랍장의 아래 칸을 마저 열어보지만 반지꼬리를 찾지 못한다. 인선의 어머니가 쓰던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켠다. 난방을 한 지 오래되어 한기가 밴 방이다. 전에 내가 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옷장 앞에 요가 깔려 있다. 길을 맞춰 개킨 이불이 그 위에 놓여 있다. 솜료를 밟고 옷장에 다가서며 생각한다. 지금도 실톱이 아래에 있을까?
톱날들이 악목을 물리치는 건가? 그 날카로운 걸 미리 꿈이 피해가는 건가? 자개 장식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낡은 문을 나는 당겨 연다. 묵은 헝겊과 좀양 냄새가 희미하게 섞인 옷장 안쪽에 반짓고리로 보이는 게 있다. 솜을 누빈 붉은 비단으로 양철을 감싸 만든 수천 번의 손길에 겉면이 미어지고 거무스로 해지진 둥근 함이다. 어둠을 안고 있는 낡은 카디건과 블라우스들 아래로 나는 상체를 구부려 넣는다. 함을 꺼내 뚜껑을 열어본다. 희고 검은 실들이 귀에 꽂힌 바늘들과 트박한 모양의 골무, 여러 종류의 단추들과 녹슨 재봉 가위, 마분지를 길게 접어 만든 심이로 흰 무명실을 불룩하게 감아놓은 실꾸러미가 담겨 있다. 새의 죽은 얼굴을 다시 감싸 여민다. 좀처럼 손수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흰 무명실로 감고 재봉 가위로 자른다. 매듭을 짓다 잘 안 보여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고서야 끈끈한 집 같은 것이 새어나온 걸 안다. 덤불에 찔려 흐른 피와 섞인 그걸 패딩 코트 앞섬에 함부로 닦는다. 시고 끈적이는 눈물이 다시 솟아 상처에 엉긴다. 이해할 수 없다. 아마는 나의 새가 아니다. 이런 고통을 느낄 만큼 사랑한 적도 없다. 한 뼘 남짓한 너비의 작은 통이지만 새의 몸이 워낙 작아 쓸리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 더 감쌀게 필요하다.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상자의 안쪽 사면을 두른다. 폭이 좁고 길이도 짧아 목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제대로 막지 못했던 것인데 맞춘 듯 상자의 빈 곳을 메운다. 그 위로 알루미늄 뚜껑을 덮으며 생각한다. 쥐와 벌레가 파먹지 못하게 하려면 밖에서도 상자를 싸야 한다. 욕실 입구에 놓인 대나무에서 깨끗해 보이는 흰 수건을 꺼내와 상자를 감싼다. 무명실을 길게 끊어 2번 십자로 묶고 매듭을 짓는다. 수십 포대의 설탕을 부어 놓은 것 같은 눈이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반사하고 있다. 처마 아래 기대선 반나마 눈에 덮인 쌀이 빗자루를 나는 집어든다. 새가 든 상자를 한 팔로 안은 채 빗자루로 주변의 눈을 쓸어내자 젖은 삽이 쓰러진 채 모습을 드러낸다. 어디에 묻어야 할까? 처마 아래 상자를 두고 삽을 들며 나는 생각한다. 인선이라면 어디 묻으려 할까? 목도리를 벗은 목으로 바람이 파고든다. 후드를 쓰고 나는 허리를 굽힌다. 여전히 검은 소매 같은 가지들을 휘두르고 있는 나무를 향해 삽으로 눈을 퍼내며 나아간다. 중간에 멈춰 허리를 펴고 돌아보자 상자가 놓인 처마 아래까지 좁다란 굴이 뚫린 것처럼 보인다. 마침내 나무 아래에 다다른다. 밑동 앞에 쌓인 눈을 삽으로 퍼낸다. 숨이 가빠지는 만큼 추위가 가신다. 상자를 가지러 안채 앞까지 걷는 동안엔 이상할 만큼 세차게 심장이 뛴다고 느낀다. 나무 옆에 상자를 내려놓는다. 눈 아래 드러난 흙에 삽을 꽂는다. 오른발로 체중을 실어 삼나를 박는다. 꼼짝도 하지 않는다.
두 발을 모두 올리고 흔들리며 잠시 중심을 잡자 삼날이 조금 내려간다. 그렇게 올라섰다 내려서기를 반복한다. 체중을 실은 삼날이 조금씩 언 땅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 팔과 다리가 떨린다. 알고 있다. 뜨거운 죽을 먹어야 한다. 더운 물로 몸을 씻고 누워야 한다. 하지만 새를 묻기 전엔 그럴 수 없다. 삼날을 타고 마침내 얼지 않은 속흙의 감각이 느껴진다. 삽을 꽂아둔 채 내려서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본다. 달이 사라졌다. 달빛을 받으며 전진하던 먹구름도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눈이 내리려는 걸까? 그 전에 서둘러야 한다. 상자가 들어갈 너비로 작은 구덩이를 파다 말고 미끈하고 찬 것이 벼랑간 뺨을 건드려 나는 몸서리친다. 긴 소매처럼 늘어뜨러진 나뭇가지가 스친 거다. 나무 우둥지를 올려다보자 작은 눈송이가 미간에 떨어진다. 불 켜진 안채 앞으로도 성근 눈발이 날리고 있다. 이런 눈이 지금 서울에도 내리고 있을까? 나는 생각한다. 오래전 인성과 함께 국수집 창으로 보았던 것 같은 쌀가루처럼 입자가 고운 눈이 날리고 있을까? 늦은 시각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후드를 쓰고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사람들의 물결을 나는 떠올린다. 미리 준비한 우산을 펼쳐드는 몇 안 되는 사람들, 끝없이 늘어서서 붉은 미둥을 켜고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 그 사이로 눈을 맞으며 달리는 오토바이를 떠올린다. 내가 없는 그곳에 인선이 있고 그녀가 없는 이곳에 내가 있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인선의 손가락이 잘리지 않은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나는 지금 서울 근교 아파트의 침대에 웅크려 누워 있거나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거다. 인선은 싱글 매트리스에서 잠들어 있거나 안채의 부엌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거다. 암막천에 덮인 새장 속에 뱃대에 아마가 발을 걸고 있을 거다. 잠든 몸이 어둠 속에서 따스할 거다. 가슴털 아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을 거다. 그게 멈춘 게 언제였을까? 나는 생각한다. 내가 건천으로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그 전에 물을 먹일 수 있었을까? 그 순간 제대로 길을 택해 내쳐 걸어왔다면, 아니 그 전에 터미널에서 더 기다려 산을 가로지르는 버스를 탔다면, 그 사이 상자 위로 쌓인 눈을 손바닥으로 쓸어낸 뒤 구덩이 속에 넣어본다. 흙바닥이 고르지 않아 평평히 놓이지 않는다. 캄캄한 바닥면을 두 손으로 갈퀴질해 고르고 그 사이 다시 곱게 상자에 내려앉은 눈을 쓸어낸다. 아무도 해주지 않을 다음 신호를 기다리듯 잠시 쪼그려 앉아 있다가 구덩이 속에 상자를 내려놓는다. 희끗한 표면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손으로 흙을 떠넣는다. 좀 전에 파냈던 흙을 삽으로 다시 덧쌓고 힘껏 손바닥으로 다져 작은 봉분을 만든다. 검은 흙의 표면이 금세 눈에 덮이는 걸 지켜본다. 이제 더 할 일이 없다. 몇 시간 후면 아마는 얼어붙을 거다. 2월이 올 때까지 썩지 않을 거다. 그러다 맹렬히 썩기 시작한다. 깃털 한 줌과 구멍 뚫린 뼈들만 남을 때까지. 공방 불을 끄고 뒷문을 닫기 위해 삽으로 길을 내다가 공방 외벽 앞에 무엇인가가 대형 방수포에 덮여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한다. 방수포 귀퉁이를 들추자 통나무 수십 그루가 쌓여 있다.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차례 묶어 고정한 고무 밧줄들 사이로 날 것 그대로의 거친 숲이가 보인다. 안에 있는 것들과 합하면 100그루가 넘는 거구나. 나무더미 위쪽 회벽에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빛빛을 받아 드리워진 방금 밑동 아래 아마를 묻은 나무의 그림자다. 여러 사람의 팔처럼 소리 없이 흔들리는 그 형상을 바라보다가 인선이 마지막 영화에서 스스로를 인터뷰했던 배경이 이 벽이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햇빛 드는 회벽에 일렁이던 그림자의 움직임이 거의 흡사했다. 인선이 그 영화를 만든 것은 이곳으로 내려와 살기 직전이었으니 당시 건물은 아직 창고였을 거다. 인선의 어깨와 무릎, 희끄무레한 목선의 굴곡은 마치 잘못 끼어든 피사체처럼 화면 가장자리에 있었고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벽 위로 저 그림자가 계속해서 어른거리고 있었다. 긴장을 느끼게 하는 움직임이었다. 인터뷰이가 방금 뱉은 말을 부인하며 내젓는 팔 같은 힘껏 내밀었다가 돌연히 거두는 손길 같은 일렁임이 인터뷰의 흐름에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불협화음을 넣었다. 나중에 그 동굴을 찾아갔는데 찾을 수 없었어요. 몇 번이나 기억을 더듬어서 가봤는데 실패했어요. 아니요, 꿈은 아니었습니다. 9살 되던 겨울에 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인터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질문들은 편집되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섬의 동굴들은 입구가 작아요.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정도니까 돌로 가로놓으면 감쪽 같은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놀랄 만큼 커집니다. 1948년 겨울엔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 몸을 피한 곳도 있어요. 이마에 카메라를 달고 촬영한 듯한 숲이 돌연히 나타난다. 카메라에 눈이 닿는 모든 곳에서 거대한 화렵수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우둥지들이 햇빛을 가려 숲의 아랫부분에는 풀이 자라지 않았고 저녁처럼 어둑했다. 가지대에 떨어져 있는 커다란 잎사귀들, 거인의 관절들처럼 구부러져 돌출된 뿌리들, 새어 들어온 햇빛이 땅에 그은 고요한 무늬들 사이로 계속해서 흙이 부스러지는 발소리와 함께 화면이 이동했다. 아버지와 내가 가곤 했던 동굴은 그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많아야 연암은 사람이 몸을 피할 수 있을 정도? 흰 회벽에 화면이 들어왔다. 햇빛을 받은 인선의 무릎 위로 깍지 낀 두 손이 얹혀 있었다. 잠시 바람이 멎어 흔들릴 때는 손가락 같았던 나뭇가지 하나의 그림자가 거대한 양치잎 같은 형상을 회벽 위에 또렷이 새겼다. 공기가 항상 축축했던 기억이 나요. 동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늘 비나 눈을 맞았던 것도. 맑은 날씨가 기억나지 않는 걸 보면 아버지는 낮은 기압에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눈비가 오면 관절이나 근육이 아픈 사람들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지듯 속삭이듯 낮아졌다. 속서머라. 동굴에선 아버지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에요. 양칫잎 같은 그림자가 벽 위를 미끄러지며 소리 없이 솟아올랐다. 숨을 죽이라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손깍지 낀 그녀의 두 손이 풀렸다가
다시 단단히 매듭지어졌다. 동굴 입구를 막은 돌틈으로 빛이 새어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두툼한 점퍼를 벗어서 입혀줬던 기억도. 열이 나지도 않는 내 이마에 손을 짚으면서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감기 들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면 아프지 않을 수 있어. 정말로 명심해야 돼요. 집으로 가자고 내가 속삭여 말하면 아버지는 낮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자느냐고 내가 물으면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밤낮이 어신거라이 군사작전이라는 건 어멍이 기다릴 건데. 내가 어멍이라는 말을 뱉은 순간 아버지의 몸 전체가 움찔 떨리는 걸, 전류가 옮겨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와서야 하신디. 돌틈으로 들어오던 빛이 흐려지다 캄캄해지기 직전에 보았던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해요. 돌틈을 올려다 보는 눈에서 철회색으로 센 머리카락에 맺힌 눈비에서 유리구슬같이 반들반들한 빛이 났어요. 어떤 수가 있으냐? 억지로 끄성올 방법이 어디 있으냐? 아이를 살려 사주.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쳐가고 있었을 상상의 내용들을 몰랐지만 절망적인 결론에 다다를 때마다 내 손을 잡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몸에서 배어나온 조용한 전율이 빨래를 쥐어짜는 순간 쏟아지는 물처럼 손을 적시는 걸 느꼈어요. 동서로 긴 타원의 섬 지도가 화면에 떠올랐다. 1948년 미군 기록물이라는 자막으로 해안선에서부터 5km를 표시하는 경계선이 두드러진 굵기로 그어져 있었다. 한라산을 포함하는 그 안쪽 지역을 소개하며 해당지를 통행하는 자를 폭도로 간주해 이유 불문 사살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이 자막으로 이어졌다. 놀라울 만큼 노이즈 없이 선명한 흑백 무성 영상이 뒤따라 들어왔다. 초가 지붕이 불탔다. 검은 연기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치솟았다. 검이 장착된 장촉을 맨 옅은색 제복의 병사들이 현무한 밭담을 뛰어넘었다. 어둠이요. 어둠이 거의 기억의 전부예요. 깜빡 잠들었다가 눈을 뜰 때마다 혼란스러웠어요. 여기는 집이 아니라 동굴이고 얼굴도 몸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아직도 쥐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얼마 뒤에 찾아왔어요. 그 손이 아니었다면 나는 소리를 내었을 거예요. 엄마를 찾거나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몰라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른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잠결에라도 내가 소리 지르지 않게 하려고. 언제 그 굴 앞을 지나갈지 모를 존재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마른 억새에 덮인 오름 앞길을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민간인들의 자료 영상이 뒤이어 들어왔다. 그 트럭을 뒤쫓는 차에서 촬영한 것 같았다. 초골맨 현병 둘이 짐칸의 앞과 뒤에 서 있고 아기를 안은 여자들과 노인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사람이 어깨와 등을 맞댄 채 앉아 있었다. 5살 가량으로 보이는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어머니로 보이는 젊은 여자의 옆구리에 바짝 몸을 붙이고 앉아 앵글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카메라 쪽을 응시했다.
동굴로 가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조릿대를 꺾었어요. 다시 숲 그늘 속에서 인선의 카메라가 느린 걸음의 속도로 이동했다. 나한테는 앞장서 가라고 하고 아버지는 바닷개처럼 옆걸음을 걸으면서 나를 따라왔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을 조릿대 잎으로 쓸어 지우면서 이디서 어디로 가, 아빠? 내가 멈춰서 물었을 때마다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방향을 알려줬어요. 더 이상 길이 없는 산속으로 접어들면 나에게 등을 내어 업히라고 하고 그때부턴 당신의 발자국만 쓸어내며 비탈을 올랐어요. 업힌 채로 나는 발자국이 사라지는 걸 똑똑히 지켜봤어요. 마술 같았어요. 매 순간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사람들처럼 우린 단 한 점의 발자국도 남기지 않으며 걷고 있었어요. 흑백 사진 석장이 차례로 화면을 채우고 사라졌다. 해송숲 가운데 흰옷 입은 남자 넷이 서 있었다. 철모를 쓴 군인 넷이 그들에게 관역 조끼를 입히고 있었다. 넷 쌍의 모습이 측면에서 클로즈업 되어 차려 자세로 서 있는 청년들의 콧날과 인중, 턱과 목을 잇는 앳된 선들이 또렷하게 보였다. 카메라에 가장 가까워 얼굴이 크게 보이는 청년의 입술은 긴장한 듯 다물렸고 막 침을 삼킨 듯 목의 얇은 피부 아래 성대가 튀어나왔다. 다음 사진에서 청년들은 관역 옷을 입고 한 명씩 소나무에 묶여 있었다. 사진의 화각이 좀 전보다 넓어져 5m가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엎드려 쏴 자세로 관역을 겨눈 병사들이 화면 안으로 들어온다. 마지막 사진에서 청년들의 몸은 뒤틀려 있었다. 끈으로 묶인 허리 위쪽 상체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턱이 들리고 고개가 젖혀졌다. 무릎이 오그라졌다. 입이 벌어졌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버지는 회벽 앞에 앉은 인선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생각에 잠길 때면 손등이 보이도록 나란히 놓는 특유의 동작이었다. 하나인 듯 겹쳐져 있던 나뭇가지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며 둘이 되었고 이어 셋이 되었다. 회벽을 더듬는 손들처럼 어른거리며 순간마다 방향과 형상을 바꾸었다. 언젠가 어머니가 말한 적이 있어요. 너네 아방이 소나이다워시민 아마 내가 싫어질 거라. 처음 마신 뒤 소나이 얼굴이 얼마나 곱닥하던지 15년을 햇빛을 못 반한 그레나신가 살갗이 버섯같이 희영해주게 그런 사람을 다들 피하는 게 잘도 이상해서 죽었던 사람이 돌아온 것추룩 눈초리 한 번만 섞어도 귀신을 옮길 사람인 것추룩 목소리만 남기고 인선의 무릎과 손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회벽의 그림자들의 일렁임이 채찍처럼 격렬해졌다. 인선의 음성은 속삭이듯 더 낮아졌다. 아버지가 여느 때와 달라져서 멍하게 벽에 기대 앉아 있는 날이면 어머니는 나를 불렀어요. 잡히는 대로 생고구마나 오이 조각 2억에 귤 한두 알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너네 아방 가져당 주라. 안 받으면 입에다 넣어드려 볼라. 아버지가 그것을 먹다가 문득 환상에서 빠져나오길 어머니는 바랐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정말 통하는 날도 있었어요. 내 손에서 귤을 건네받으며 아버지는 반쯤 웃었어요. 마치 두세 개를 사는 사람 같았어요. 한눈으로는 나를 보고 다른 한눈으론 내 몸 너머 다른 빛을 보는 것 같이. 어두운 방인데도 눈부신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올려다봤어요. 공방에 불을 끄고 문을 닫은 뒤 방수포가 펄럭일 때마다 거칠게 잘린 단면을 드러내는 나무들을 등지고 나는 걷는다. 삿불 옆구리에 끼고 아까 안채로 건너가며 내놓은 발자국들을 찾아 디뎌 나아간다. 안채 현관으로 들어가 눈을 털며 문을 걸어 잠근다. 이 밤에 이 눈과 밤을 뚫고 찾아올 누군가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신을 벗기 위해 중문턱에 걸쳐 앉았다가 현기증이 일어 그대로 몸을 뒤로 눕힌다. 젖은 운동화 위에 맨발을 올려놓고 눈을 감는다. 하루 내내 무수한 각도로 흩날리고 흩어졌던 눈발의 흰 선들이 환각처럼 눈꺼풀 안쪽에서 재생된다. 신음 같은 바람이 문틈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다. 누군가 흔드는 듯 발치에서 문이 덜컹거린다. 혀뿌리에서부터 시큼한 타액이 고인다. 조심스럽게 몰어 누우며 나는 숨을 고른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더 깊고 느리게 숨을 쉬면. 그러나 말을 짚고 몸을 일으킨다. 싱크대로 달려가 개수대에 토한다. 먹은 게 없으니 위액만 개어져 나온다. 약이 필요하다. 지금 나에게 없는 넉넉히 조제받아 서울집 책상 서랍에 넣어둔 약봉지 속 한 포가 장기 복용 시 심장을 해친다는 경고를 의사로부터 받은 그러나 유일하게 듣는 약이다. 떨리는 손으로 전기 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린다. 마룻불을 끄고 조도가 낮은 식탁등만 남겨놓자 그제야 창밖 눈발이 보인다. 실내와 바깥 풍경이 유리 위에서 겹쳐 하나로 보인다. 공박 외벽에서 펄럭이는 방수포 자락과 검은파를 흔드는 나무 위로 삼나무 탁자와 텅 빈 세장이 포개진다. 물이 끓기 전에 머그잔에 따라 한 모금을 다시 한 모금을 마신다. 그 따뜻한 것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을 느끼며 싱크대 아래 눕는다. 반드시 등을 펴고 심호흡을 한다. 욕지기가 다시 치밀지 않도록 모로 눕는다. 깊은 숨을 내쉴 때마다 통증이 물러난다. 들이마시면 다시 전진해와 안구 안쪽을 드러낸다. 깜빡 잠들었다 통증 속에 깰 때마다 뼈들의 희끗한 형상이 파고든다. 인선의 마지막 영화가 끝나기 직전 유골 수백 구가 웃힌 구덩이가 맥락도 설명도 없이 1분 가까이 클로즈업 되었던 장면이다. 무릎을 구부려 올린 사람의 유골, 삭은 천 조각이 허리에 걸쳐진 유골, 작은 발뼈에 고무신이 신겨진 유골들이 박고랑 같은 구덩이 속에 포개져 있었다. 열이 오른다. 점점 더 몸이 떨린다. 살에 닿는 모든 게 차가워진다. 패딩코트 소매의 겉감이 손목을 스칠 때마다 얼음날에 베이는 것 같다. 패딩을 벗는다. 시계도 풀어 벽에 밀어놓는다. 욕실 세면대로 가서 위액을 더 토한다. 입속을 헹구고 비누로 손을 씻는다. 새를 여미고 감쌌던 손,
흙을 파고 바닥을 골랐던 손, 봉분을 눌러 다졌던 손을 씻는다. 얼굴에도 더운 물을 끼얹자 벌어진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흐른다. 세면대로 상반신을 버티며 거울 속 피투성이 얼굴을 들여다본다. 차가웠지. 아니 부드러웠지. 나는 고쳐 중얼거린다. 돌같이 단단했지. 입술을 뗄 때마다 피에 젖은 얼굴이 소리 없이 입을 벌린다. 아니 솜같이 가벼웠지. 누군가 두드리는 것 같이 현관문이 덜컹거린다. 뒤안으로 난 창도 흔들린다. 유리창에 비친 실내의 가구들 위로 눈발이 어지럽게 날린다. 통나무들을 고정한 밧줄들 사이로 방수포가 기구처럼 부푼다. 식탁 등이 진저리 치다 꺼진다. 먹물 같은 어둠이 실내와 창밖의 풍경을 동시에 지운다. 두 팔을 뻗어 허공을 더듬으며 나는 마루를 가로지른다. 짐작보다 벽이 멀리 있다. 마루와 천장 등 스위치를 찾아 올린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단전이구나. 폭설 때문에 전기와 수도가 끊기곤 한다고 인선이 말한 적이 있었다. 복구 차량이 들어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 집처럼 외딴 곳에 위치한 가구들은 가장 나중에 복구된다고 했다. 단수까지 되기 전에 물을 받아 놓아야 할 것 같다. 다시 두 팔로 어둠을 더듬어 나는 부엌으로 간다. 싱크대 하부장을 열고 아까 보았던 기억과 손끝 감각에 의지해 냄비 2개를 찾아낸다. 개수통과 조리대에 그것들을 올려놓는 찰나 무엇인가가 바닥에 떨어져 깨진다. 방금 물을 마신 머그컵 같다. 냄비에 수돗물을 받으며 생각한다. 보일러가 꺼졌으면 난방도 중단되겠구나. 물에 젖은 손으로 뜨거운 눈두덩이를 덮고 뜨거운 눈두덩을 덮고 나는 숨을 고른다. 육지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쪼그려 앉아 기다렸다가 깨진 도기 조각들을 손바닥으로 쓰러치우며 인선의 방을 향해 기어간다. 서랍장 맨 아래 서랍에서 인선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색깔도 정확한 형태도 알 수 없는 그걸 내 스웨터 위로 덧입는다. 옷장을 열고 잡히는 대로 코트도 끌어내린다. 보풀이 일어난 겉면과 길쭉한 단추의 모양으로 미루어 낡은 더블 코트 같다. 목까지 단추를 채우고 인선의 매트리스에 눕는다. 소매부를 올려 쓴 채 오한을 견디며 문과 창문이 덜컹댈 때마다 어둠을 향해 눈을 뜨고 생각한다. 누군가 정말 왔다면 다른 소리가 날 거다. 분명하게 노크하며 주인을 부를 거다. 저렇게 문틀을 부서뜨리려는 듯 흔들리 없다. 의식이 꺼지는 순간마다 예리한 꿈이 파고든다. 살얼음에 쌓인 새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나는 세면대로 간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더운 물줄기가 삽시간에 그 얼굴을 녹인다. 눈이 떠져 반짝이길 기다린다. 부리가 열리길 기다린다. 숨을 다시 쉴 거지 아마. 심장이 다시 쉴 거지. 그렇지. 이 물을 마실 거지. 하나의 꿈이 사그러들기 무섭게 다른 꿈이 송곳처럼 찌르며 들어온다. 거대한 얼음의 구체가 된 지구가 굉음을 내며 자전한다. 끌어넘친 용암에 덮인 대륙들이 그대로 얼어붙은 거다. 영원히 내려앉을 수 없게 된 지면 위로 수만 마리 새들이 날고 있다. 활공하며 잠든다. 퍼뜩 깨어날 때마다 날개를 퍼득인다.
번뜩이는 스케이트 날들처럼 허공을 그으며 미끄러진다. 노래할까 아마? 내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새가 허밍을 시작한다. 아마가 어깨에서 노래하는 동안 나는 무릎을 꿇고 땅을 판다. 삽도 호미도 없다. 어느 글 손가락으로 긁어낸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흐를 때까지 계속한다. 허밍 소리가 벼랑간 그쳐 나는 고개를 든다. 건천에서 의식을 차렸을 때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축축한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다. 이마에, 인중에, 입술에. 이를 부딪히며 정신이 들어 이것 건천도 마당도 아닌 인선의 방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 톱이 필요하다고 꿈과 생시 사이에서 생각한다. 이 모든 걸 물리치도록, 이 모든 게 나를 피해가도록. 잘 놀다 가세요. 인선의 어머니가 내 귀에 속삭인다. 내 손에 쥐어진 그의 손이 죽은 새처럼 작고 싸늘하다. 새들이 건강해 보이는 건 믿을 수 없어, 경아야. 끝까지 고개를 들고 횃대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 이미 죽은 거야. 부서질 듯 문과 창문이 덜컹거린다. 바람이 아닌지 모른다. 정말 누가 온 건지도 모른다. 집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고, 찌르고 불태우려고, 관역 옷을 입혀 나무에 묶으려고, 톱날 같은 소매를 휘두르는 저 검은 나무에. 죽으러 왔구나. 열에 들떠 나는 생각한다. 죽으려고 이곳에 왔어. 베어지고 구멍 뚫리려고 목을 졸리고 불에 타려고 왔다. 불꽃을 뿜으며 무너져 앉을 이 집으로 조각난 거인의 몸처럼 겹겹이 포개져 누운 나무들 곁으로. 죽으러 왔구나. 열에 들떠 나는 생각한다. 죽으려고 이곳에 왔어. 베어지고 구멍 뚫리려고 목을 졸리고 불에 타려고 왔다. 불꽃을 뿜으며 무너져 앉을 이 집으로 조각난 거인의 몸처럼 겹겹이 포개져 누운 나무들 곁으로.